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카페 공유회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신고제 핵심 요약, 이런 제목으로 한번 제목을 달아보겠습니다. 이게 전월세 신고제가 만들어진 배경부터 일단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시스템 제도를 먼저 좀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2천만 원 이상 월세가 나오신 분들은 종합소득세에 편입되어져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2천만 원 미만 면세 구간으로 그냥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은퇴자분들 뭐 이렇게 있으면 아파트 한 채나 두 채나 단독주택이 뭐 가지고 있으면 쏘쏘 그거 받아먹고 은퇴 생활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내가 뭐 직장인 같은 경우 월 소득이 300이거나 500이거나 뭐 했었을 때 추가로 월세 소득이 60만 원이나 100만 원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한 추가로 된 임대소득에서 그 총액이 1년 총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넌 세금 안 내도 돼. 이제 이렇게 면제로 해줬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2천만 원 미만 구간에 된 것인지 국가 입장에서는 2천만 원 이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 2천만 원 이상 되면 자진 신고해서 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현상에서는 2천만 원 이상이 돼도 신고를 안 내요. 신고를 안 해요. 이 건물주분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악질이죠, 악질. 이놈 잡아야겠다 이거야. 2천만 원 이상 하라게도 하지도 않고. 현실상에서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굴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게 봐보면 현재 뭐 서울은 한 40% 정도 전월세 신고를 파악하고 지방은 한 20% 정도밖에 파악 못 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제 현지 공인중개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99% 다 파악할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도. 왜 그러냐면 지금 입장에서도 임대차 계약서가 저희가 이제 매매를 쓰면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이게 실거래 신고를 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전월세 신고, 전세나 월세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하면 의무적으로 이렇게 신고하는 게 공인중개사가 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임차인 분들이 뭘 하죠? 확정일자를 받잖아요. 확정일자. 임차인들이. 제가 보기에는 99% 거의 다 신고합니다. 확정일자 신고 안 한 사람, 물론 개중에 안 한 사람 있는데 그러니까 통계는 뽑아보지 못하지만 97, 8% 하지 않을까 뭐 싶어요. 거의 다 할 거라고. 왜냐하면 자기 보증금 보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게 아직 지자체하고 국토부하고 전산망에 이제 제가 호환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직은 호환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다가 그걸 신고한 것을 국토부 쪽으로 연동을 시키는 프로그램만 깔아도 거의 99%, 뭐 97, 8%다 파악할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그 전산망을 우리나라 국세청하고 연동시켜 버려도 연동을 지금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마 국세청에서 파악 못하니까 그런 말 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새로운 제도를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입장인데요. 그러면, 자, 이런 신고 내용이 무엇인가? 만들어진 것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의원께서 의원 입법, 형태로 발의를 했지만 실제로는 정부, 당과 또 뭐냐면 정부, 그다음에 청와대 합작품으로 국토부를 통해서 국토부에서 이미 다 검토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고 법을 만든 겁니다. 거의 그냥 국토부 작품, 청와대 작품이라고 봐야 되겠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고 내용을 보면 이제 보증금, 예를 들어서 전세 같은 경우는 월 보증금이겠죠. 월 보증금. 이제 월세 같은 경우는 보증부 월세니까 보증금하고 월세 이런 내용. 그다음에 계약 기간, 뭐 임대인, 임차인. 이거 다 모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에서 월세로 변경될 때, 월세에서 전세로 변경될 때도 모두 다 신고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신고는 언제 해야 되냐? 계약한가? 계약 즉시 해야 되고, 그 계약 즉시 하는 그 계약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 최소한 30일이 넘어가면 과태료 때리겠다. 이런 겁니다. 어디에다 신고를 하냐? 시군구청에다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다음 3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거고, 신고 의무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했으면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자고요. 공인중개사 없이 직거래를 했을 경우 임대인이 신고 의무입니다. 그러면 미신고를 하면 어떡하냐? 과태료 100만 원. 허위 신고를 하면 어떡하냐? 과태료 500만 원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굉장히 뭐 적은 금액 같은데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난 큰 금액입니다. 이게 물론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워낙 뭐 이제 뭐 10억, 20억 하니까 중개수수료가 금액이 크니까 그 과태료 금액이 뭐 적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지방 같은 데서는 중개수수료가 뭐 70, 80, 뭐 100, 120, 뭐 150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거기에 100만 원 두드러 맞으면, 미신고시 100만 원 두드러 맞으면 신고 안 할 사람 아무도 없다. 저는 100% 다 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가 있는데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 임차인 분이 바로 항의를 하겠죠. 그리고 임차인에 대한 혜택을 나중에 언급할 건데, 임차인에 대한 혜택이 있어서 임차인이 공인중개사한테 바로 신고해달라고, 신고했는지 안 했는지 바로 득달같이 이렇게 갈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100%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시행 시기는 언제냐? 2021년까지 합니다. 2021년에 시행할 것 같고요. 아마 그 시행 초기에 그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국가 차원에서도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해보기 위해서 한 보증금 3억 이상 된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주택을 대상으로 서울이나 세종시에서 먼저 한번 해보고 한 1년이나 해본 다음에 전국적으로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효과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효과는 정부 입장하고 건물주 입장,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 공인중개사 입장, 건설회사 입장, 그 다음에 이제 향후 전망, 단기 전망, 장기 전망 이렇게 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정부 입장은 뭐냐? 정부는 이게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냐? 매매 시장은 그 실거래 신고로 100% 데이터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국토부에서 100% 데이터화 되어져 있죠. 근데 지금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그 전월세 시장은 그 지금 뭐 서울은 한 40%, 지방은 한 20%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뭐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니까 거의 한 97, 8% 된 것 같은데, 이제 정부 입장은 그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국토부가 직접 그걸 프로그램을 아마 시군구청이다 하는데, 그것을 국토부하고도 연동을 시키고 국세청하고도 연동을 시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금 전월세 제도를 100% 데이터화해서 거래를 투명하게 하고, 국가가 국민들의 수익을 속속들이 다 알겠다. 그래서 세수 확보를 100% 가능하게 하겠다. 당신의 소득이 연간 100만 원이 됐든 월세를 10만 원 밖에 안 받아서 120만 원 밖에 못 벌었어도 거기에 대한 소득 어쨌든 걷어내겠다라는 게 정부의 가장 큰 취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임대차 계약서를 해주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뭐 이거 건물주도 돈도 많고 또 아는 사이고 뭐 이렇게 해서 신고 안 한 사람도 또 가끔씩 있어요.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 안 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사례를 아예 빼게 맺는 거잖아요. 중개사 네가 100% 다 신고를 하든, 직거래면 뭐냐 건물주한테 신고를 하라겠든,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 두드러 맞으니까 과태료 두드러 맞기 싫어서 다 신고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은 공인중개사하고 건물주만, 임대인만 신고하라고 돼 있지만, 조금 있다가 만약 그래도 신고 안 한 인간들이 나오면 어떻게 하겠죠? 임차인도 신고할 수 있는 길을 터주게 아마 만들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마 그것이 100% 그렇게 뭐 계속 되어질 거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주택의 소유자의 수입 파악이 가능해지고, 모든 건물주를 상대로 임대소득에 대한 조세징수를 강화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조세징수만 강화할 게 아니라 건강보험, 우리는 지금 건물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하고 연동되어 있죠? 건강보험료하고 연동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건물주, 아파트, 주택 뭐 이런 가지고 있는 건물주들,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이리 와
이리와 해서 세금 뜯어내고, 그래서 또 뭐냐면은 건강보험료 뜯어내고, 이게 가장 큰 목적인 것 같아요. 정부는 딱 걸리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현재 정부는 특히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많이 뒀죠. 그렇죠.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뭐 이게 뭐 프레카드고 뭐 모토 아닌가요? 그 가난한 사람도 더불어 잘 살자,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소득 1분이자 2분이자들을 위해서 임대 소득한 사람들한테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고 또 건강보험료도 징수해서 1분이나 2분이자들이 그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것을 이렇게 후원해 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득 3, 4, 5분이자들한테 세금과 건강보험료를 가장 많이 추징할 목적이 있다, 이렇게 좀 봐집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실런가 모르겠습니다. 건물주 입장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건물주 입장은 기존에 2천만 원 이상 소득자 내신 분도 있지만 2천만 원이 자기가 벌고 있음에도 신고 안 하고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임대인 분들이 뭐 그런 경우 있어요. 뭐 계약서 쓰는데 뭐라고 그럴까요? 확정일자를 받지 않기로 하기로 한 뭐 서울에서는 이렇게 지방에서는 그런 거 좀 없는 것 같은데 서울에서는 금액이 크니까 그렇게도 막 계약서를 쓰고 별의별 꼼수들이 있다라는 사례를 많이 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뭐 경기도권만 가도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확정일자 받지 않는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 쓰는 것. 뭐 아니면은 확정일자는 받되 주소 전입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계약서를 쓰고, 이런 게 다 모르겠어요. 2천만 원 이상 소득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그걸 누락시키기 위해서 하는 편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들이 이제 모두 다 드러난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해서 드러난 사람들이 이제 뭐 추징 당할 수도 있고, 기존 것까지, 아니면 이제 추징 당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발표되면 지금 것부터라도 이게 세금을 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2천만 원 미만 소득자 연간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으로 의한 임대소득, 상가나 그 오피스 건물은 지금도 뭐 200만 원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연간소득 다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택은 내지 않는데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추가 소득으로 이렇게 노출돼서 세금 건보료를 추가 징수될 것이고, 이렇게 됨에 따라서 임대사업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겠느냐? 단기에는 그 전월세에서 지금 현재 상한제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 전월세 신고제가 현재 되면서 전월세 상한제도 지금 정부가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도 5% 이내로 지금 그것도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죠. 이것하고 지금 맞물려져 있습니다. 뭐가 맞물려져 있다고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 이거 다 임차인들을 완전히 보호해 준 조항이잖아요. 그러면 임대인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금 여력이 있거나 자금 여력이 이제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 당장에 대출이자 나오는데 이렇게 뭐 해서 시장대로 이렇게 그 불가능한 지역들은 시장에 순응할 거고, 자금 여력이 강한 사람 건물주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건물주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원래 전세가 만약에 뭐 광주 같으면 광주광역시면 2억이다, 서울 같으면 10억이다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대출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죠. 내 집은 쾌적하고 좋으니까 광주 같으면 2억 5천 안 나가도 상관없어. 어차피 저기 2억짜리들이 다 소진되면 2억 5천으로 들어오겠지. 서울도 마찬가지겠죠. 10억짜리 뭐 강남에 전세가 있다. 그런데 나는 지금 뭐 한 13억이나 15억으로 받고 싶어. 그러면 집 비워놓고 15억 아마 부르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이제 못 올리니까 몇 년치를 합산해서 불러버리겠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그 금액을 이렇게 좀 폭등해서 올려 부를 것이다. 이런 것이 있을 것 같고, 뭐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제 은퇴 임대사업자들은 뭐 이게 데모도 하고 뭐 시위도 하고 뭐
항의도 하고 뭐 그러겠죠. 이러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이제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가능한 지역은 이제 올리고 뭐 불가능한 지역은 못 올리고 뭐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것 같고요. 또 이제 나이 드신 은퇴 사업자 같은 경우는 과태료 많이 좀 두드러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개사가 거래하면 중개사가 알아서 다 신고해 줄 건데 개인이 직접 거래하신 분도 있을 거잖아요. 시골 같은 데나 군단이나 중소도시 같은 데 가시면 아시는 분끼리 직거래도 많이 하셔요. 이게 시골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직거래가 많은 것 같아요. 군 단위로 가고 뭐라면 군 읍내 같은데 봐보시면 저도 뭐 자흥군청에 저 고향이 자흥군청이고 뭐 이게 봐보면 거기 자흥군청 같은 데는 제가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그 자흥군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건물주가 거기 올려놓은 란이 있나 봐요.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임차인들이 거기서 연락해서 건물주하고 연락해서 그리고 둘이 만나서 커피숍에서 그냥 임대차 계약 써요. 그런 사례가 공인중개사에서 하는 것보다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 거기 놓치는 젊은 사람들은 정보를 알아서 빨리빨리 신고하겠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그것도 놓쳐가지고 과태료 두드러 맞은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입자의 입장으로 세입자 입장은 단기적으로는 혜택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뭐 자동으로 확정일자 부여 혜택을 주어진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것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아요. 봐보십시오.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가 혜택이 돼요.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자기가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해요. 귀찮잖아요. 중개사한테 신고해 주세요. 그럼 그 중개사가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30일 채워서 신고할까요? 계약서 쓴 날 바로 신고를 할까요? 계약서 쓴 날 바로 신고하겠죠. 제가 공인중개 입장에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전세나 월세 맞췄으면 오늘 3시에 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퇴근해서 6시, 7시 썼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계약서 쓰고 다 쓰고 임대인 임차인한테 계약서 돌려주고 보내놓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컴퓨터로 전산상에서 오후 예를 들어서 8시에 다 신고해 주겠죠. 신고해 주고 출력해서 사진 찍어서 신고했어요. 임차인한테 보내주겠죠. 임차인의 불안한 감을 없애기 위해서. 100% 그래서 만약에 이런 전월세 신고제가 임대차 신고제가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 중개사 입장에서는 계약서 쓴 날 거의 90.99% 다 쓸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임대인들이 무슨 대출이라든지 신규 분양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대출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돼 버리니까 이 신고를 한 25일 계약서 쓰고 나서 25일 이후에 신고해 주세요. 이렇게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한 사례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분양 아파트 같은 거 잔금 대출 받기 위해서 은행이 먼저 안 해주면 대출 안 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임차인은 이제 편하겠죠. 그 다음에 월급 근로자 같은 경우 이게 뭐게 있어요. 자동방으로 신고 다 되니까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은 또 잘 모르겠는데 월급 근로자들은 이거 연말정산에 다 이용될 것 같아요. 연말정산에 비용으로 쭉쭉쭉쭉 엄청 이거 뭐 임차인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장기로 됐을 때는 이제 이것도 검토해볼 문제인데 장기 전망은 아마 이제 장기로 되면 이제 여기서 장기라는 것은 제가 10년이나 20년 후입니다. 단기로 지금 만약 2021년에 시행됐다 그랬었을 때 21년, 22년, 23년, 24년 이때까지는 임차인들이 룰루랄라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2031년 이렇게 되고 2041년 이렇게 되면 이 제도가 변경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쭉 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질 것 같다? 시장에 물건의 공급이 안 되니까 허접한 주택이나 비싸게 아니면 하여튼 저질 아파트를 공급받거나 뭐 아니면 아파트 자체가 임대주택이 공급이 안 돼서 좀 비싸게 살 수 있는 저질 상품을 비싸게 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입장 봐보면요. 단기로는 별 차이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매매 이렇게 하면 실거래 신고하거든요. 매매하고 돈 받잖아요. 기분 좋게 룰루랄라 하면서 신고해 드립니다. 임대차 계약 내가 성사시켰잖아요.
그러면 중개수수료 받잖아요. 루루랄라 하고 신고해드려요. 여기까지 뭐 신문에 봐보니까 공인중개사들이 엄청 싫어한다고 한데 뭐 그러지. 근데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공인중개사도 물론 싫어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장기 전망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년 이상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건물이 임대사업자들이 계속 줄 거니까 그 임대에 대한 전월세 거래 건수가 줄어서 소득 감소가 이루어지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그렇게 되어진다고 뭐 이렇게 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되지네요. 근데 건설회사 입장에서 보시면 건설회사 입장도 뭐 단기적으로는 크게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그 임대 사업자들이 이게 2021년 후에 이게 사업이 됐다 그러면 이 건설업자는 영향을 그 장기적으로 아니고 한 중기적으로만 봐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 임대 사업을 할 아파트는 있잖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1000세대 아파트가 공급되면 거기서 실거주 하려고 인간들은 그 한 10%나 20%나 제가 통계를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누구냐? 투자자들입니다. 투자자들이 정보력이 빨라가지고 이거는 돈이 되겠다 안 되겠다 해서 달라붙어서 사고 팔고 합니다. 또 돈 받고 뭐 하려고 하지.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 분양권만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봐서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해서 분양 받아서 등기 쳐서 임대까지 하려고 해서 2년이나 4년이나 6년 후에 팔려고 시세차익 먹으려고 하는 임대 사업자들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임대 사업자들이 돈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시장을 한꺼번에 아파트가 쏟아져 나오면 세를 싸게 줄 수밖에 없는데 그 싸게 줄 수밖에 없는 그 세에 이 금액을 못 올린다. 부영 같은 건설회사는 자금력이 확보하기 때문에 아파트를 1000세대 아파트가 있는데 100세대만 들어와요. 900세대를 비워놓습니다. 2년간 3년간. 그리고 월세를 안 낮추고 계속해서 월세를 높여 불러갑니다. 근데 개인들은 그게 힘들잖아요. 개인들은 내가 만약에 1000세대 아파트인데 개인들이 쫙 분양 받았어요. 근데 만약 600세대가 임대사업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어쨌든 뭐 서류상으로 임대사업을 낸 사람이건 안 낸 사람이건 약 600세대가 대출을 받고 했는데 못 올린다고 쳐요. 5% 이내밖에. 계약갱신 청구권도 주어지고 전월세 상한제도 주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수익이 안 맞잖아요. 저도 지금 아파트를 투자해 보는데 지금 현재 아파트 투자한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아파트를 투자하냐면 아파트를 3억에 분양받았어요. 그럼 대출을 한 막 2억 5천, 2억 4천 막 일으킵니다. 그래서 대출 이자가 한 50만 원 정도 돼요. 월세도 한 5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월세 받아다 은행한테 대출 이자를 그냥 그대로 줍니다. 그러고 2년이나 4년 후에 내가 3억에 분양받았던 게 4억에 돼 있거나 5억에 돼 있으면 4억 5천에 됐다 그러면 시세 차익만 보고 빠져나오려는 전략들이 대부분이에요. 이게 그 자산 가치 상승형 투자, 저는 이제 그렇게 부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걸 다르게 부르는 게 모르겠는데 대부분 월세 투자형으로 이게 연금형 투자, 보통 이렇게 말하죠. 연금형 투자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고 월세 투자라고 부르는 상가라든지 이런 것은 월세 투자가 많잖아요. 월세 투자 연금형처럼 이렇게 받아먹는데 근데 아파트는 대부분 시세 차익형, 그 자산 시세 차익형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돼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줄어버려. 그러면 건설업자들은 2021년 되고 나서 한 2, 3년만 흘러도 한 3, 4년만 돼도 한 2034년이나 35년만 돼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시장에 내놓기가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좀 겁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전망이 될 수 있을 거고요. 아파트 공급이 계속 줄겠죠. 향후에 계속 줄 거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제 생각입니다.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도 아마 있을 수 있어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장에서, 전체 임대 시장에서 단기적으로 향후 전망을 해보면, 종합적으로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정부는 세수 확보에서 신났어요. 정권 잡기도 쉽고, 우리 투표도 많이 해달라고, 우리 당 찍어주세요. 이거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민들은 좀 좋아지고, 서민들은. 어쨌든 좋아지겠죠. 세금 뜯어내고, 그 다음에 건보료 뜯어내서 혜택을 주는 거니까.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좋아요. 임대인들은 세금 뜯기고,
임대소득에서 세금 뜯기고 건강보험료 뜯기고 하니까 임대인들은 그야말로 짜증이겠죠. 짜증. 그 임차인들은 뭐 확정 일자 뭐 부여받고 연말정산에 혜택 받고 세금 가끔씩 적게 내겠죠. 혜택 받았으니까. 그래서 뭐 룰루랄라 기분 좋을 거고. 뭐 이제 중개사는 제가 별 차이는 없다고 했고, 장기적으로 보면 소득 감소 좀 그 폐업자들 좀 늘어날 수 있겠고요. 건설업자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위축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제도가 시행되는 초기에 뭐 어떤 거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시장에 이게 정부가 강행하는 이 정책에 자금 여력이 있어서 맞설 수 있는 그 건물주분들, 이분들은 금액을 왕창 올려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전월세 그 신고제하고 전월세 상한제, 그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밀어서 주면 자금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그 월세나 전세 금액을 올려버릴 거니까 급등 현상이 발생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대다수의 지역은 아마 뭐 많은 지역들은 그 이 정부 정책에 깨꼬닥 해가지고 깨꼬닥 힘없는데 이렇게 해서 그 뭐라고 임차료가 이렇게 더 낮아질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장기 전망, 우리가 10년 이상, 20년 이상 이 제도가 강행하고 바뀌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봐보겠습니다. 임대인들은 혜택이 없죠. 임대인들한테 준 혜택이 뭐가 있어요? 당신이 임대인 같으면 이거 하겠어요? 줄이겠죠. 하던 사람도 줄일 거고, 개인들이 임대사업자로 들어가려고 한 전망도 줄일 거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다? 임대사업이 주니까 그다음에 별로 이익이 없으니까 건물주분들은 아파트 수리를 잘 안 해줍니다. 주택 수리를 잘 안 해주고, 임차인 네가 알아서 해. 계속 싸우겠죠. 치고받고. 아니 나는 지금 내가 3억, 광주광역시로 생각해봐요. 3억 아파트를 샀는데 내가 전세를 1억 5천 밖에 못 줬어요. 아니면은 보증금 2천에 뭐 60인데 대출이자가 60이야. 근데 그 다음 연도에 보증금 2천에 60이니까 만약에 뭐 월세 한 뭐 3만 원밖에 못 올린다.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은 이자가 뭐냐면은 막 그 65만 원인데 월세가 55만 원일 수도 있어요. 적자 보고도 이렇게 내신 분들 있거든요. 그럼 그게 텀이 그 다음 연도에도 뭐 7만 원이라밖에 58만 원이렇게 못 올려. 계속 적자가 4년 6년간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그 임대 사업에 뛰어들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 거라고요. 줄면 좋은 아파트들은 당연히 없어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임대 주택이 질의 저하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임차인들이 무엇이 고장 났어요, 해주세요, 수리해 주세요, 해줄 것 같습니까? 임대인이 적자 났는데. 이게 임대인들은 속성은 다 똑같아요. 임대인들이 내가 그 60만 원 월세 받고 대출 이자가 뭐 50만 원이나 40만 원 돼서 쭉 봤는데 뭐 고장 났다고 에라 떨어졌다고 하면 10만 원짜리 그래 알았어, 이번 달에는 그냥 똔똔치기 하지, 뭐 다음 달까지 그래도 연에 뭐 얼마나 좀 벌었네 이렇게 하고 수리를 해줘요. 근데 적자가 나면 수리해 줄 것 같습니까? 수리 절대 안 해줍니다. 마음 나쁜 악질 건물주들은 고쳐줄 수 있음에도 안 고쳐주죠. 원래 좀 건물 그 임대사업 하신 분들이 좀 그런 속성이 조금은 있는 사람들이 그런 임대사업을 좀 합니다. 좀 나쁘게 표현하면 그래야. 안 그런 사람들은 내가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시세 차익에서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은 좀 많이 좀 수리해주고 들어주죠. 근데 이게 건물 가격이 올라가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상가라든지 오피스 빌딩 같은 거 봐보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자기는 월세가 목적이었었기 때문에 자산 상승형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건물이에요. 절대 수리 안 해줍니다. 네가 해. 어떻게든지 핑계대서 임차인 네가 스스로 수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임차인도 내 집 아닌데 왜 수리를 해? 고장 난 대로 그냥 쓰지. 깨져 있는 데도 그래 쓰고 금가 있는 대로 그대로 쓰고.
그게 계속해서 그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그 주택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수리를 하지 않게 되고 돈이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는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서 봐보시면은 물론 이제 장기수전 충당금이 누적될 수도 있겠지만은 누적된 이상 금액의 수리비가 나왔었을 때 건물주들이 추가로 좀 장기수전 충당금 외에 각출을 좀 더 해줘서 수리를 해야 되잖아요. 아파트 전체를 뭐 수리를 한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 주차장에 뭐 붕괴가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거 뭐 수리한다든지, 뭐 외벽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30년이 되고 그 금이 간다든지 뭐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걸 해야 되는데 임대인들이 다들 서로 다 내몰라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데 아파트 임대 사업자들의 아파트를 보면 그게 제도가 워낙 강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파트들이 할렘가처럼 변합니다. 왜냐면은 그 임차인을 못 쫓아내고 임차료를 올릴 수도 없는데 계속 그 건물만 가지고 그 건물만 가지고 그 임차료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리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또 공동주택이다 보니 내 거는 수리해도 옆에 게 허접해. 공동시설이 허접해. 그러니까 아니 수리를 해줘도 옆에 게 허접하고 아파트 단지 내에 이제 막 낙서가 써져 있고 막 욕도 써져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외벽 페인트 다 도장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잘 낼까요? 아마 잘 안 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허름한 주택이 계속 공급되고 양질의 주택은 계속 사라지게 되고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의 그 임대주택처럼 허름한 아파트들이 계속 공급되고 그래서 임차인분들은 나중에 임대주택이 공급이 안 돼서 이제 그 가격은 비싸게 하면서 그 허름한 아파트에 살게 될 것이다. 저희 혁신도시에서도 봤는데 여기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오신 애국인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는데요. 미국은 아니 그 허접한 그 동네에 허접한 아파트인데 가격은 오살나게 비싼데 여기는 혁신도시는 이렇게 C아파트 이렇게 잘 갖춰졌는데 가격이 이렇게 싸다면서 2년이 넘었는데 미국으로 안 돌아가고 계속 지금 여기 혁신도시에 살고 있네요.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질 것이다. 이제 이렇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자유시장 경제에 개입해서 강하게 하면 할수록 그 이익이 없는 그 시장 경제 주체들은 반대의 역선택을 할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제 의견과 다르게 생각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하나의 견해를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한번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이제 전망을 해봅니다. 장기 전망까지. 그래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꼬마 빌딩 상가 아파트를 중점 중개 거래하고 있고요. 물건 접수는 010-727-4080을 하고 있고요. 물건을 주시면 홍보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또 물건 구독과 좋아요가 해주시면 이런 부동산 관련 정보 또 물건 접수된 정보들도 실시간으로 정보 제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